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2월 21일 수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주요 100개 병원 소속 전공의 약 8,80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환자 생명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번 상기해달라며 신속한 현장 복귀를 당부했습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계속되면서 피해는 환자가 고스란히 껴안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신고된 피해 사례만 100건으로 주로 일방적인 진료 예약 취소와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 이유입니다. 오늘 울산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의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지방산업시장을 확대하는 등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는 등 고용보험을 부정수급한 2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적발액만 23억여 원으로 중개인 개입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의 주요 100개 병원 소속 전공의 8,80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졸업식에서 낭독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떠올려달라고 당부했는데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아직 행정처분에 들어가지 않은 만큼 전공의들이 신속히 복귀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정부는 20일 밤 10시 기준 주요 100개 병원 소속 전공의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가 하루 사이 2,0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는 7,813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현장 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한편 업무 개시 명령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협 주장에 대해 정부는 정면 반박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집단 사직하는 게 기본권이냐 되물으며 의사단체의 인식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료법에 따라 정부에게 업무 개시 명령 권한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아직 행정처분이 나가지 않은 만큼 전공의들의 신속한 병원 복귀를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지금 복귀하면 아직 처분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인 국립경찰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평일 진료시간 확대와 주말 공휴일 진료 등 비상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와 처벌을 통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집단 행동으로 피해를 본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민형사상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의사들에 대해 정부가 법적 책임을 시사했습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열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불법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의료계 파업 사례에 비춰봤을 때 크게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3가지 항목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되며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강압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하면 수사가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집단행동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집단행동에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 처벌이 감면됩니다. 형사 입건 후에 유죄가 인정돼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충분하지만 피해 정도 등 정상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한편 이번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환자와 그 가족에게는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 지원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제도를 활용해 피해 회복을 돕겠다는 겁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 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 장관은 이런 행정적 사법적 조치가 국민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서 의사들에게 환자들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진료 예약 취소와 무기한 수술 연기 등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대전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 전공의 파업으로 응급실 진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병원 전공의 217명 중 136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환자들은 기약 없이 진료 순서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2달 전 다리를 다쳐 이곳에서 절단 수술을 한 윤택 씨는 대기 시간이 몇 배는 늘었다고 말합니다. 평소에는 30분 정도 기다렸는데 오늘은 2시간도 더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게 많죠. 대학병원에서는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치료하고 증세가 가벼우면 종합병원 등으로 전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에만 해도 환자들이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꽉 차 있었는데 지금 저랑 2명 빼놓고 전부 다 오늘 거의 다 퇴원을 했거든요. 수술실 수도 파업 전보다 20%가량 줄었습니다. 의료 공백이 현실이 되면서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왔습니다. 20일에만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58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날 피해 사례까지 더하면 100건에 달합니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 예약 취소와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 이유입니다. 비상진료 대책에 따라 민간의 응급실 문을 연 군 병원에는 지금까지 환자 10명이 다녀갔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적십자 병원 등 전국 97개 공공의료 기관장과 함께 비상진료 체계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과 진료시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당분간 의료 공백 사태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비상진료 대응체계를 유지해 중증 응급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중인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지금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지성 기자. 아무래도 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집중되고 있는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에 의료 공백이 더 클 것 같거든요. 현재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이 정부는 현재 상급 종합병원 입원 환자의 약 50%는 이 지역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서도 진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환자 회송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회송에 따른 수가를 인상해서 경증 환자 진료가 분산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상급 종합병원에선 중증 응급 환자 중심으로 진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족한 의료 인력은 임시 채용으로 충당하거나 권역 외상센터, 응급의료센터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의료 공백이 심해질 경우 전문 과목을 중심으로 공보의 등 외부 인력도 활용한다는 방침인데요. 정부 설명 들어보시죠. 필요시 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과 전문 과목에 대해서는 공보의 등 외부 인력을 핀셋 지원하겠습니다.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인의 소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걱정스럽게도 지금 정부와 의료계는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당초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걸 발표를 했잖아요. 의료계가 이것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는 이 수가 인상과 전공의 노동 환경 개선, 또 의료 사고에 대한 처벌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 의료계 수건 사항이 포함됐지만 개원 면허제나 또 비급여 혼합 진료 금지 검토 등 의사들의 개원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습니다. 의료계가 반발하는 부분인데요.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은 의사협회와 꾸준히 논의해왔던 것이라며 강론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대안 없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의사들은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2,000명의 의대 증원 규모가 무슨 근거가 있느냐, 이런 주장인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를 했죠. 네, 맞습니다. 이 정부가 내놓은 2,000명이란 규모는 총 3개 연구를 참고했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 연구입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장래 인구 변화와 현재 의료 이용량 등을 고려해서 미래 의료 수요를 계산한 건데요. 이 세 곳 모두 2035년 기준 약 10,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5년간 의대생을 2,000명씩 증원해야 10년 뒤에는 의료 현장에 10,000명의 의사들이 추가로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료계 집단 행동과 관련된 이슈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박지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생토론회에선 농지 규제 혁신도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대에 맞지 않는 농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농촌의 소멸을 막아야 한다며 특히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해 수직 농장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과 함께하는 13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농지 규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대에 맞지 않는 농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농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해 수직 농장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직 농장은 건축물 형태의 농장에서 기후나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차세대 농업 시스템입니다.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 기간도 제한적인데 앞으로 이 같은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한 겁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단지와 택지, 도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에 대한 규제도 손본다는 계획입니다. 그간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지역 주민들의 농지 활용을 제한해 온 겁니다.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민생토론회에서는 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촌 지역에 임시로 거주하며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됐고 정부는 이 같은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열린 울산의 지역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건의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업과 교통 문제 등 시민들의 의견을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내년에 개통 예정인 KTX 이음이 울산 도심에 정차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소식은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13번째 민생토론회.
울산 지역 내 취업 지원과 KTX 이용 불편 등 시민들의 건의가 이어졌습니다. 울산에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와 울산에 있는 기업들이 연계하여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신다면 저처럼 지역에 애양심이 있고 또 울산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울산에 자리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다수 울산 시민들은 KTX 울산역하고 그 정주 여건이 좀 많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 도심에도 KTX가 이렇게 정차하는 역이 이렇게 생긴다면 저 같은 직장인도 그렇고 울산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서울을 오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윤 대통령은 시민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울산 지역 내 취업 지원을 위해 지역의 산업과 교육을 연계하는 울산형 교육발전 특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 또 경쟁력 있는 비교 우위가 있는 울산에 또 특수한 이런 산업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든가 대학이라는 것도 여기하고 연계해서 산학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교육 특구를 만들고 특히 울산 KTX 이용 경험을 공유하며 신속한 해결 의지를 전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개통 예정인 KTX 이음의 울산 도심 정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KTX역 정말 저도 울산에 올 때마다 택시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이음 열차가 좀 울산 시민들의 이런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게 이것도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울산이 국가대표 산업 허브로서 재도약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 도약을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의 전통 주력 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를 마치고 1970년 문을 연 울산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 신정 상가시장을 찾아 민생경제 회복 의지를 전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고용보험을 부정수급한 200여 명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액수가 23억 원이 넘는데요. 직원이 사직한 걸로 꾸며 타는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는 교묘한 수법도 확인됐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하자 근무 중인 직원 2명을 설득해 허위로 권고사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한 사업주. 이렇게 받은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술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에 필요한 재취업 활동은 격리과장이 인터넷으로 대신 진행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실업급여 3,200만 원이 9개월간 부당 지급됐습니다. 이미 근무 중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신규 고용 확인서를 제출해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을 받거나 계속 일하고 있는데도 육아휴직한 것처럼 속여 휴직급여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획조사 결과 이렇게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 등 고용보험기금을 부정수급한 이들 218명이 적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액 규모는 23억 7천만 원입니다. 위장 고용, 그다음에 허위 휴직 등 부정 사례들을 기획조사하여 관련해 총 218명을 적발하였으며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적극 조치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사업주 공모와 중개인 개입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에 대해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조사와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과 국외 체류기간, 임금체불 대지급금 지급기간이 겹치는 사례에 대한 특별점검도 상반기와 하반기 2번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잦은 신고하면 최대 5배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도 감면합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자에겐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편의점이 본사의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는데 타당한 요구임에도 심야 영업을 계속하라고 강제한 가맹본부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편의점의 강제 심야 영업에 대한 첫 제재 사례여서 의미가 큽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년 상반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손님이 크게 준 서울 소재 한 이마트24 편의점. 충남 서천에 위치한 다른 가맹점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광객이 줄고 인근 공단이 잠정 휴업을 하면서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이에 두 편의점 모두 경영난을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본사에 요구했습니다. 관련법상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트24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마트24의 해당 권역 담당자가 가맹점주의 요구가 타당하다는 내부 문서를 상신했지만 승인되지 않았고 지난 2021년 6월 이마트24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진행된 뒤에야 해당 점포 두 곳의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습니다. 심야시간 영업 강제에 더해 점포의 실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가맹금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또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판촉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 집행 내역을 정해진 기간 내에 가맹점주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이마트24의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로서 향후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번 제재에 대해 이마트24는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가 있었다면서도 공정위의 이번 판단에 존중하며 같은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맹점과의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청년 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를 대상으로 청년 도약 계좌 연계 가입 신청을 받았는데 보름 동안에 41만 5천 명이 가입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청년 도약 계좌 2차 신청을 받는데 어떤 점들을 알아둬야 할지 최다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2년간의 청년 희망적금 납입을 끝낸 직장인 한주혜 씨. 청년도약 계좌로의 연계를 고민하다 신청 시기를 놓쳤습니다. 계속 고민하다가 신청 시기를 놓쳤어요. 근데 이율도 좋고 안정적으로 돈 모으기에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추가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적금이라도 알아보려고 왔어요. 작년 12월 기준 청년 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는 약 200만 명.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5영업일 동안 청년 희망적금 만기 예정자 41만 5천 명이 청년도약 계좌로의 연계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6월 이후 청년도약 계좌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누적 188만 9천 명에 달합니다. 청년도약 계좌 3월 가입은 이번 달 22일부터 시작돼 다음 달 8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연계 가입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일시 납입할 수 있는 연계 가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이렇게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2월 달에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들은 올해 3월까지 일시 납입을 신청할 수 있고 3월 달에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들은 4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 계좌 개설은 협약은행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1월 25일부터 2월 2일 중 연계 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2월 5일부터 16일 중 연계 가입을 신청한 만기자와 일반 청년은 3월 4일부터 15일까지 청년도약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연계 가입 시기를 놓쳤다면 일반 청년과 같이 기본 납입으로만 청년도약 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해마다 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있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됩니다. 전국의 공동 육아 나눔터를 430여 곳으로 늘리고
급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여성가족부가 밝힌 올해 저출산 대책의 내용을 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웃들과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함께 육아를 하는 강희석 씨. 하지만 집에서 가까운 곳엔 어린아이들을 위한 육아 나눔터가 없어 먼 곳을 이용합니다. 조금 멀리까지 이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이동하는 게 다양한 성격의 공동육아 나눔터가 여러 곳에 생기면 좀 더 육아 부담이 덜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공동육아 나눔터를 확대합니다. 현재 395곳인 나눔터를 올해 말까지 435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공동육아 방식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웃 간 돌봄 품앗이와 방과 후, 야간, 주말 운영 등 지원 방식을 다양화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도 개선합니다. 정부 지원 가구 수를 11만 가구로 확대하고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와 최소 이용 시간을 단축한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자가 늘면서 아이돌봄이 확충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 이에 정부는 아이돌봄이 자격을 민간 자격에서 국가 자격으로 변경했습니다. 돌보미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도 어느 정도 지금 상향될 수 있도록 방향성이 좀 잡히기도 하고 있고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녀가 직장에서 함께 일하고 가정에서 함께 돌보는 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에 여성가족부는 올해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80%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큼 올해는 중소기업의 인증 확대를 위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가족 친화 최고기업도 추가로 발굴합니다. 현재 22개소인데 70개까지 확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 일가정 양립 시스템 구축을 통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바 있는 만큼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지난달 29일에 출시한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3주 만에 약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 접수 건수가 총 13,400여 건으로 이 중 대환 대출 접수가 75%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출 실행 실적에 대한 분석 결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해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금리가 평균 1.88%,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평균 2.03% 낮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가 북한 이탈 주민법 시행일인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국민통합위원회의 북배경 주민과의 동행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서 북한 이탈 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 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 이탈 주민법이 시행된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올 상반기 중에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서 오는 7월 14일 제1회 행사를 열고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북한 이탈 주민을 기리는 기념물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우리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싱가포르 국제 에어쇼에서 멋진 고개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인 싱가포르 에어쇼는 20일부터 25일까지 창해 국제공항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공군은 이번 에어쇼에 T-50B 공중고객기 9대, C-130 수송기 3대와 장병 110여 명을 파견해 우리 조종사들의 높은 비행 기량과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블랙 이글스 팀은 싱가포르에 이어 다음 달 3일부터 5일 클락 국제공항에서 열리는 필리핀 에어쇼에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실내 시설에서의 5G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가 강화됩니다.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는 1999년부터 통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이용자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 중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5G 서비스 평가 표본 400개소 중
160개소를 실내 시설 평가에 할애해 실내에서의 5G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또 농어촌 5G 공동망의 평가 지역 표본 수를 45개 읍면으로 확대하고 농어촌 5G 이용 가능 지역 점검을 추진하는 등 농촌 지역의 5G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힘씁니다. 과기부는 8월 중 전년도 평가에서 확인된 5G, LTE 품질 미흡 지역의 개선 여부를 재점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뇌경색, 혈관 문제로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 A씨. 치료비가 없어 혈관 수술을 받지 못할 뻔했지만 국민권익위와 부평구청의 지원으로 무사히 수술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울주군에 거주하는 B씨도 국민권익위와 울주군청으로부터 수술비 3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요. 이렇게 수술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와 지자체가 손을 잡았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하라며 지자체 등과 협력해 긴급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공무원의 예술적 자기개발과 공직사회 활력을 위해 열리는 공무원 음악제. 올해로 제18회를 맞는 공무원 음악제가 개최 일정을 앞당겨 다음 달 19일부터 공모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 부문은 대중가요, 록 등 가요, 클래식 등 성악, 기악 재즈 등 연주, 판소리 등 국악으로 4개인데요. 원래 금상 이상 수상자는 전 부문 참가가 불가능했지만 올해는 자격이 완화돼 본인의 수상 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에는 참가할 수 있습니다. 대상팀에게는 국무총리상과 100만 원 상품권이 수여됩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전현직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직원이라면 공무원 연금공단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성훈입니다. 전국 하늘이 흐리고 비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제주에는 50mm 이상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간과 경북 산지에는 40cm 이상의 폭설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에는 최대 10mm, 충청 이남에는 최대 30mm의 비가 내리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를 중심으로 15cm 이상 많은 눈이 쌓이는 한편 수도권과 충청권에도 눈이 쌓이겠습니다. 한편 서울의 내일 아침 기온은 0도, 금요일인 모레는 영하 2도로 떨어지겠고 내일 낮 기온은 5도, 모레는 6도를 보이겠는데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낮 기온은 점차 오르고 아침 기온은 조금씩 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후 점차 개겠는데요. 수도권 0도, 춘천 영하 1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5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은 계속해서 눈이 오겠고 울진은 아침까지 비나 눈이 내린 후 개겠습니다. 낮 기온은 2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전주 5도, 대구 3도, 제주는 10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 낮 기온은 광주 6도, 부산 8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 흐린 가운데 남해에는 비가, 서해와 동해에는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물결이 매우 거센 만큼 항해와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영동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해서 많은 눈이 내리겠고 전라도와 제주도에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전국 대기순환이 원활해 공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는 가운데 따뜻한 기온 속에 얼었던 땅도 녹고 있습니다. 이럴 때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기 쉬운 만큼 공사 현장의 지반 침하나 산지의 토사 유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